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표결에 대한 분석과 전망,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과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달 서울대 공원에서 폐사한 시베리아 호랑이, 수호의 부검 결과 등을 JTBC가 단독 입수해보니 심장병 등이 원인이었지만 평소에도 잦은 병치레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데도 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지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릉 중 한 곳인 서울 선릉과 정릉입니다. 이곳 왕릉 입구에는 이렇게 맨발 보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요즘 유행이라는 맨발 걷기가 불러온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29명이 찬성의 표를 던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접 병상에서 한 호소도 통하지 않은 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개파 간 권력 투쟁이 시작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먼저 오늘 표결까지 급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부터 최윤경 기자 보도로 보시고 바로 국회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국회는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회의로 분주했고 각각 가결과 부결을 호소하는 물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대신 박주민 의원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의원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며 10여 분간 소란이 지속됐습니다. 왜 구속해야 되는지 이유만 말하세요.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표결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빼고 출석 가능한 의원 295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29명 이상이 찬성이나 무효,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현실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가결 결과가 나오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부결을 기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과를 접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 시각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재명 대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회와 병원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부터 가보죠. 자, 최규진 기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이곳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중단됐고 비공개 최고회의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오후 5시쯤 당대표 회의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찬가지로 열기도 했습니다. 박광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을 위한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며 표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양 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법안 처리도 다음 주까지 미뤘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 조짐도 보인다고요?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조금 전에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가결 의원들이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원성이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표결 직후 친명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표결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표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김병기 의원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 대표가 칼을 뽑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최규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가보죠. 자, 김지성 기자. 이재명 대표로선 자신이 한 호소도 통하지 않은 셈이라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이 지난 지금 이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로 단식 22일 차인 이 대표는 이 음식 섭취를 전혀 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앞으로 법원에 출석해 소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앞으로 단식을 계속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네, 오전엔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 대표 병문안도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입원 뒤 처음으로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선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좀 중단하시죠. 전화는 그렇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별도 기구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부결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말을 전달했지만 이 대표는 결국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회로 나와 표결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오전 한때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이건 실제 고려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이른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전에 다시 이 대표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에 나오는 것까지 실제 검토했지만 주의의 만류로 접었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녹색병원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게 턱걸이 가결이긴 하지만 사실 민주당 안에서 29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찬성이 가결 정족수인 148표보다 딱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건데요. 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120명 모두가 찬성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1차 표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사실 오늘 표결 직전까지도 당 지도부가 이 부결하자 이렇게 호소했는데도 결국에는 또 가결이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총선에서 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우려해온 의원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 공천을 받지 못할까 또 우려한 비명계표가 합쳐진 결과로 보입니다. 이 앞서 1차 체포동의안 때도 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당시에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막아달라고 호소한 게 막판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사실 이 대표의 단식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이 동정론 그리고 이 부결론이 탄력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이 내부에서는 이 스스로 부결을 말한 게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가결 선언을 하랬더니 부결 호소를 하길래 아직 제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했다. 경계선에 있던 표에 확실히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와는 좀 더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고요. 밤사이 민주당 안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으려는 물밑 작업도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뒤집기엔 설득할 명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구혜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당내 혼란을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밤사이 여론은 부결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여러 계파의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비명계 표심을 바꿀 만한 약속을 받아내 당의 분열을 막겠다며 벌인 물밑 작업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본회의 직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박광원 원내대표는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비명계인 오영환 의원조차 오늘만은 민주당의 숨은 붙여놓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결로 향한 표심을 부결로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3개월 만에 뒤집은 게 결정적이었던 분석입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친명계는 비회계의 영장을 청구하라는 뜻이었다며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책임을 돌렸지만 설득력은 떨어졌습니다. 불체포 특권 자체가 회기 중에 의원들이 갖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말을 바꾼 만큼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질 만한 명분이 필요했지만 이 대표가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단식 등을 거치며 이 대표가 달라질 거란 기대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일까지 오늘 벌어졌는데 바로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지지자들이 낮부터 모여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주최 측 추산 1,000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에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탈표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경찰과 충돌도 벌어졌다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국회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지하철 출구 셔터를 두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철창 일부를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와 지지자들이 한 곳에 뒤엉키면서 지하철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고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지지자 1명을 붙잡았습니다. 방화 셔터를 잡아당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또 국회 정문과 민주당사 앞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 당직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지금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린 이 상황만 봐도 오늘 표결이 앞으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또 조만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이목이 쏠리는데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사회부 이서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이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된 건데 계속해서 이재명 체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이 대표의 지도력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 당 리더십을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왔던 10월 사퇴론 그리고 연말 이선 후퇴론 같은 이 시점만 조금 다를 뿐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친명계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표가 스스로 부결을 호소했던 만큼 이 기각이 당내에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총선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선 가정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이 친명계 입장에서는 만약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면 이 친명 비대위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발탁한 인물을 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비명계 쪽에서도 이 이재명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에 이 모두가 동의한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 비대위 구성이 구체화되면 이 물밑에서 계파 갈등은 더 심해질 거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서준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예, 다음 주쯤 열릴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 체포 동의 통지서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데 검찰은 영장판사 앞에서 어떤 주장을 펴게 될까요?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특히 강조를 할 텐데요. 이 대표 본인과 측근 재판에서 이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 이 회유와 또 압박에 용이하고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수사를 꿰맞췄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소환에 모두 응해왔고 다른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고 있는 점, 특히 현직 야당 대표가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사건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과거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결과들은 좀 어땠나요? 네, 현재까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16건 중에 2건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이번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은 검찰로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둘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조작 수사란 이 대표 주장은 힘을 잃고 또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란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검찰을 향한 공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부 이서준 기자와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국회에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2건 더 있었습니다.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소식은 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295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내각 운영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앞서 8차례 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 씨에 대해 안 검사가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백지 신탁 의혹에 이어 과거 발언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다문화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 김 후보자 이름으로 쓴 기사가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의 입양연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입양기관에 방문했던 경험을 설명하던 중 다문화 아동을 비하하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튀긴 거예요. 혼혈아는 별도의 방에도 놨더라고요. 김 후보자 측은 곧바로 혼혈아로 정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혼혈아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같은 해 위키트리에 작성자가 김 후보자라고 올라온 기사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10가지를 설명하며 결국 결론은 하나, 예뻐야 한다고 썼습니다. 여성은 시간과 돈이고 결국 여자가 문제라고 적힌 답안지를 첨부한 뒤 정확한 핵심이라고 덧붙인 기사도 있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이라도 갖자고 치면 그래도 가질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개인 탓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인이 노력하지 않았고 또 취업하려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성실하지 않은 개인이 문제다라고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라면 좋은 정책,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기를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김 후보자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난 생명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던 시기에 이미 흉상을 옮기기 위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까지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흉상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던 시점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할 거란 논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직후 논란이 일자 육사와 국방부는 흉상 이전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육사는 이미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한 건설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였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 즉 지난달 24일부터 이전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약입니다. 당시 계약은 홍범도 장군 흉상 등 충무관 안팎에 있는 흉상 6개를 이달 7일까지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비 1,4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흉상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속에 육사는 지난 4일 이 계약을 돌연 해지했습니다. 여론 수렴 다 생략된 채 무언가에 쫓기듯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역사 왜곡이자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국민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 육사 측은 이전 시기와 장소, 내역의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역시 관심이 쏠린 사건이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끌고 갑니다. 이 남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중 피해자 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가 바뀌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중형을 내렸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의 무기징역도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직접 살인을 주장해왔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가 구조장비 없이 계곡에 뛰어든 게 이은혜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거부 못할 정도의 심리적 통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군인이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못할 수준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만큼인지 따지는 건 과거의 정조관념에 따른 것이라며 40년 만에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15살 사촌동생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침대에 넘어뜨린 행위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983년에 정한 판례를 따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성의 정조관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예전만큼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왜 뭐 그러니? 이런 거는 줄어들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법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대전 신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베트남에서 붙잡힌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없었는데 훔친 3,9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대전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돈을 뺏었던 강도입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정보가 없나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습니다. 도피 생활 중 교민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갑을, 한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한국 돈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금까지 합해 250만 원 정도만 확인됐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훔친 건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들에게 할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도주에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훔친 돈은 알려진 3,90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의 행방을 조사 중인 경찰은 내일 오전 중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조영재입니다.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 학원들을 상대로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를 해킹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생 미성년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며 지하철역을 서성입니다. 물품 보관함을 열더니 종이 가방을 꺼냅니다. 봉투 안에 든 건 현금 7,500여만 원. 한 대형 인터넷 서점의 관계자가 넣어놓고 간 겁니다. 지난 5월 이 서점의 유료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됐습니다. 유포자는 해당 서점 측에 약 36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개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해킹한 전자책 100만 권을 전부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협박범은 16살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전자책에 걸린 암호를 자동으로 푸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엔 다른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43만 권을 해킹했습니다. 이 업체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때까지 해킹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명 입시학원도 범죄 대상이었습니다. 강의 영상 수백 건을 해킹해 유포한 겁니다. A군은 해당 학원에도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A군이 해킹한 전자책과 강의 영상은 단가 기준으로 2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 인터넷 서점은 A군의 협박에 총 8,600만 원의 현금과 비트코인을 뺏겼습니다. 경찰은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검찰로 넘겼고 주범인 A군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나오다가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는데 모바일 DC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할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이나 범인 도피 같은 거 지난달 서울대공원에서 수호라고 불리던 시베리아 호랑이가 숨졌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종이 뙤약볕에서 힘들어 보였다는 목격담이 많았는데 정확히 어쩌다 죽은 건지 저희가 부검 결과 등을 입수해봤습니다. 일단 원인은 심장병과 열사병 때문이었는데 수호가 남긴 기록들엔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멸종위기 동물의 일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으로 누운 수호의 몸이 흔들립니다. 또 고통스럽네. 어떡해요. 몇 시간 동안 숨을 헐떡이다 죽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받아온 수호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며 죽었는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수호의 부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병을 앓았다고 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한 피로와 현기증 등을 느꼈을 것으로 봤습니다. 간과 폐, 비장과 신장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사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산소 부족이 왔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헐떡거리면서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체온이 높아졌을 것이고 의료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려는 무기력증, 눈병, 장염, 다리 부상 등으로 많게는 한 달에 10번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치레가 잦았던 건데 동물원 동물들에게 흔한 일입니다. 동물원에서는 10마리 중 2마리만 제명을 다 살고 나머지는 다치고 병들어 죽습니다. 아주 계획적이지는 않은 그 번식 관행이 동물들에게는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인위적 교배로 태어난 약한 개체들을 제대로 돌보기엔 동물원의 인력도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동물원마다 돌볼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명이 수백 마리를 돌봐야 하는 게 현실인데 계속해서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격을 당해 부리를 잃었던 앵무새. 인공 부리를 달고 신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네. 축하드 오늘. 아이고. 마비 증세를 보이던 원숭이는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제때 제대로 처치를 한 덕입니다. 문제는 이게 늘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산하 우치동물원에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4명입니다.
보직자와 진료 무경험자를 빼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건 한 명입니다. 사실상 혼자서 700마리를 살펴야 합니다. 수술이라도 할라치면 난감합니다. 총 3명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도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어시스트를 하면서 마취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건이 가장 좋다는 서울대 공원도 비슷합니다. 동물 2,030마리에 진료 수의사는 6명입니다. 19년 5년차 2명은 계약직이고 4명은 경력이 2년 안 되는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시청도 갔다가 구청도 갔다가 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운 공무원들 대신 나머지가 일을 더 맡게 됩니다. 사명감 그리고 그런 거 하나로 하고 계신 거예요. 수의사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현실. 지금 진료 수의사 같은 경우는 편도가 부어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동물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자체가 전문 인력 관리부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의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꼭 필요하지 않나.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번째 순서로 유엔 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북한보다 먼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에선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선 비판을 자제했는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며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특허청 간부들이 특허청 일감을 받는 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받거나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JTBC 보도에 대해 특허청이 뒤늦게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해명을 내놨는데 해명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특허청이 JTBC 보도에 대해 내놓은 설명 자료입니다. 퇴직자들이 특정 선행조사업체에 재취업하며 전관 취업 비리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기간 설립 초기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퇴직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희망자를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작성된 특허청 내부 문건 내용은 해명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65세까지 장기 근무가 가능해 청 직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내 희망자가 사업부서나 조사기관에 채용을 청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특허청 추천자가 채용되게 비공식 접촉해 협조를 요청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직원이 가족 명의로 선행조사업체를 차린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업체의 용역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당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4월은 물론이고 올해 4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중지한 건 신고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특허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업체를 등록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허청 직원의 가족 등이 조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상표법 개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에서 구글 지도가 안내한 길을 따라가다 무너진 다리 아래로 운전자가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붕괴 신고를 구글이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족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좁은 골짜기 아래에 차 한 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남성은 다리 6m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구글 지도가 안내한 이 다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 유족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o us, it's clear Google unmistakably knew the condition of this road, should not have been sending people over it. 지난 2013년 홍수로 불어난 물에 다리가 유실됐고 이후 붕괴됐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구글 측은 이 정보를 수년 동안 지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다리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 구글 지도에 다시 좌표를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그 다리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다리가 있던 자리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뜹니다. 하지만 지금도 길을 미리 볼 수 있는 거리뷰는 여전히 붕괴되기 전 다리 사진 그대로입니다. 유족들은 다리와 인근 토지를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정확한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구글 지도의 목표라고만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문제겠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에선 맨발로 걷지 말라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입니다. 등산객이 산길을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326번째 매일 걸어요. 작년보다 지금 한 7, 8배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맨발 걷기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모산 등산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맨발로 걸으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쪽 벤치 아래를 한번 보면 신발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간 겁니다. 몸에 좋다 그래서 우선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고 퍼져가는 맨발 걷기 때문에 곤란해진 곳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입니다. 이곳은 서울 정릉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참배를 하는 경건한 공간이라서 맨발 보행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맨발 걷기를 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면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발은 벤치 앞에 둔 채로 한동안 맨발 산책을 이어갑니다. 잠시 걷고 가려고요. 꽤 오래 걸으시던데요, 선생님. 알고는 계셨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래? 다 써 있어요, 앞에.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무덤 속에 계신 분도 여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음 치유를 받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으시겠냐고. 다른 조선 왕릉도 맨발 걷기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희한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 정릉에 있는 물품 보관함을 찾아와 봤습니다. 맨발로 걸으러 온 분들이 흙 묻은 신발을 사물함에 넣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곳곳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선릉에서 맨발로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현저드라이 거기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발을 또 말렸어요. 세면대가 막히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맨발 걷기를 홍보하는 한 단체는 조선왕릉 관리사무소에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심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가까운 데서 맨발을 걷고 싶다. 하지만 맨발 걷기도 가려서 하자는 시민도 많습니다. 다른 곳 걸을 때가 굉장히 많고 굳이 하지 말라는 데서 가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왕릉이니까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규제를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각 지역엔 이미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재앙을 지내세요. 남의 무덤에 가서 맨발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든 흙길을 맨발로 걷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유적지에서까지 맨발로 꼭 걸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네, 최중혁 기자,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항저우엔 아시아 각국 선수단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영 황선우의 입국 장면이 좀 특별했는데요. 공항에 중국 현지 팬들이 나와 황선우 선수를 환영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황선우 선수는요, 중국 순양의 고향 이곳 항저우에서 순양의 기록을 뛰어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단 순양 선수도 일단 수영계의 한 획을 정말 크게 그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록을 갱신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면 저에게 정말 완벽한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북한이 5년 정도 국제 무대에서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참가를 했죠. 네, 오늘 선수촌 입구에서 직접 북한 선수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남북은 그동안 국제대회 때마다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하곤 했었는데요. 특히 7년 전 리우올림픽 당시 화제가 됐던 셀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 그 주인공 기계체조 이은주 선수는 이번에도 북한 선수단과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 코치 선생님들이나 감독 선생님도 이제 반갑게 인사해줘서 기분 좋게 이제 훈련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을바람에 길가의 나뭇잎도 흔들거리니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왔음이 느껴집니다. 한낮에도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가득한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23.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았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한낮에 반짝 기온이 오르겠지만요.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많게는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라 동부와 영남 지역에 5mm 안팎, 제주는 5에서 30mm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대구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로 중부 내륙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대구 26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중서부 지역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